사극 드라마에서 절대 주연이 되지 못했던 왕경종. 실록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더 유명한 인물이죠. 예를 들면 장희빈이 사약 먹으면서 경종의 주요 부위를 쥐어 후사를 끊으려 했다는 이야기, 또는 영조가 게장과 감을 먹여주기로 했다는 이야기. 야사의 기록에서 그나마 이름이 등장하는 왕인 거죠. 정말 경종은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종을 맨날 조연으로 취급해서 그렇지 주연으로 보면 또 이만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려 환국을 3번이나 한 숙종의 아들이자 그 유명한 장희빈의 아들인데 그렇게 만만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도 주목받지 못하는 왕이니 본 컨텐츠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경종을 주인공으로 그의 짧은 재위기간의 정치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한편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흔히 듣지 못했던 관료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이번 이야기를 잘 보시면 현대 정치까지도 이어지는 노론, 소론의 초창기 모습을 잘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합니다. 30년을 세자의 자리에 있다가 드디어 왕이 된 경종. 그런데 이런 제기랄. 당시 조선은 친경종파였던 소론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반경종파인 노론이 온 정부를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여소야대 수준이 아니고 최고 정치기구인 비변사, 현대의 장관들이 있던 6조, 비서실인 승정원, 검찰감사언론 기관인 3사, 각종 병권, 지방관찰사, 국립대학교인 성균관 유생들, 심지어 궁이 내시, 궁녀까지 그냥 모조리 다 노론이었습니다. 그냥 온통 노론의 세상이었죠. 항상 몸이 약해 골골했던 그 와중에 말도 더듬었다고 알려진 노카리스마의 경종은 노론의 눈에 만만한 임금이었습니다.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조중우란 유학이 조정 분위기와 상관없이 장희빈의 추승을 상소했는데 힘없던 경종은 주변 눈치를 보고 선친인 숙종의 처분을 어떻게 자기가 번복하냐며 유배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검찰이었던 노론 사헌부는 유배는 약하다며 국문을 주장했고 결국 경종은 굴복, 조중우는 죽고 맙니다. 반대로 노론의 유생 윤지술이 장희빈의 일을 올바로 기록하게 하는, 즉 경종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를 올리는데 이에 화가 난 경종은 윤지술의 유배를 명하지만 노론 사헌부와 국립대학생들인 성균관 유생들이 윤지술 편을 들며 유배가 취소됩니다. 자신의 엄마를 편들었던 이는 죽여야 했고 모독했던 이는 처벌할 수도 없었던 경종의 처지. 불쌍하네요. 하지만 경종 무시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잽을 날려 상황을 파악한 노론은 곧장 후사 채택을 건의합니다. 보의 1년 만에 후사 채택, 그것도 경종의 자식이 없었기에 그의 동생인 연인군을 세자가 아닌 왕의 동생, 즉 왕세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후사에 대한 논의나 건의는 엄청 민감한 일입니다. 선조 때 광해군 건이 한번 잘못했다가 만신창이가 됐던 정철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사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론 사인방인 조태채, 이건명 등은 결국 해냅니다. 연인군은 공식적으로 왕세제의 자격으로 경종의 후사가 됩니다. 이때 소론의 유봉위가 이 과정을 지적하며 노론의 아나무인을 공격했지만 역시나 노론은 이 기쁜 일에 유봉위가 악한 감정으로 나라를 흔들려 한다며 국문을 요청했고 세제가 된 연인군 이거 너무 혼내지 마시죠. 란 건의를 해서 다행히 유배형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자신감을 더욱 키운 노론은 이번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노론 사인방인 김창집과 이의명은 세제 책봉 후 불과 보름 후에 조성복을 통해 상소를 합니다. 내용은 믿기 힘든 연인군의 대리청정. 말로는 세제를 불러 이를 가르쳐 익히게 하라 했지만 결국은 대리청정이었습니다. 물론 노론도 이게 한 번에 통과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화두에는 올려놓겠다는 심산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경종이 바로 이 대리청정을 승낙하는 비만기를 내린 겁니다. 이런 식의 빠른 공식 승낙은 소론은 물론이고 노론까지 당황시켰습니다. 놀란 소론 좌참찬 최석항은 늦은 밤에 찾아와 경종을 만류하는데 어라? 경종이 또 쉽게 알겠다며 대리청정을 취소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론이 뻘쭘해졌습니다.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정치에는 설사 속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형식상으로 해야 하는 기본 티키타카가 있는 건데 너무 순식간에 경종이 승낙과 취소를 한 바람에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역시 소론인 호조 참판 조태혁은 노론의 태도와 행동을 비판했고, 이에 당황한 노론은 최석항이 밤 늦게 왕을 찾아 청대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문책을 요구하는 프레임 전환을 시도합니다. 노론의 허접한 프레임 전환의 기회를 잡았다 판단한 소론은 대리청정을 상소한 조성복을 공격함과 동시에 대신들과 3사의 죄도 요구합니다. 노론도 필사적으로 이에 디펜스를 시도하고 조정은 시끄러워지는데, 그런데 다시 이해할 수 없게 경종은 대리청정을 지시합니다. 뭔가 종잡을 수 없는 경종의 행동과 조정의 상황.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헷갈리는 상황은 바로 경종의 함정이었습니다. 역시 한편으로는 부족하네요. 바보인 줄 알았던 경종의 계략과 뒤집기 한 판은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던 역사의 여러 이야기를 즐겨주십시오. 지난번 1편에서 노론의 무례한 대리청정 제안을 바로 받아들인 후 소론의 반론에 다시금 바로 취소했던 경종. 이 전광석화 같은 타이밍을 예상치 못해 크게 당황했던 노론. 하지만 경종은 이해할 수 없게 다시 대리청정을 수락합니다. 이번엔 속을 수 없다고 판단한 노론은 최선을 다해 대리청정 수락을 반대합니다. 자기들이 은근히 건의하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 연인군도 열심히 반대하죠. 그런데 사흘 내내 반대를 해도 경종이 대리청정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자 노론은 이번엔 경종의 대리청정 의도가 진심인 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노론 4인방 김창집, 이의명, 이건명, 조태채는 전하께서 대리청정을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시되 계획보다 조금 약하게 진행하셔라 하는 나름 착한 멘트를 덧붙이며 물러납니다. 그리고 노론들은 지금으로 치면 3일 내내 밤샘 야근을 하며 큰 프로젝트를 끝마쳤으니 오랜만에 한잔을 하든 집에서 푹 쉬든 해야 하는 분위기가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소론 최석항, 조태구 등은 계속 반대를 하기 위해 심야의 왕을 찾지만 노론 도승지 홍계적의 디펜스로 무산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왕을 접견하는 관문 도승지 홍계적의 디펜스에도 불구하고 경종은 어떻게 알았는지 소론 조태구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도승지가 왕에게 아예 이들의 방문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경종은 이들의 방문을 알고 만나겠다고 한 것일까요? 아마도 경종 측의 우호적인 내시가 전한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여하튼 해산했던 노론들은 이 소식에 다시 집합 명령이 떨어집니다. 뭔가 또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결국 소론을 필두로 다시 대리청정을 거두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경종은 최종적으로 대리청정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노론은 2번 연속 뒤통수를 맞으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노론계 3사는 어떻게 승정원을 뚫고 조태구를 만날 수 있었냐며 시스템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지만 통할 리가 없었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경종은 주도권을 돌리는데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경종은 아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논쟁의 중심에 던짐으로써 노론의 실제 힘이 어떠한지, 소론 중에 누가 어떤 힘이 있는지 등등 치밀하게 머리를 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십 일이 지나 드디어 김일경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소론 중 강단이 있던 행동파였던 김일경. 그의 상소에는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그동안 있었던 노론의 무례함과 건방짐이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소가 사전에 경종과 이야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김일경 측의 행동력이 낳은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경종은 이 상소를 발판으로 순식간에 환국을 시도합니다. 검찰, 감사원, 언론기관인 3사, 비서실 승정원, 심지어 훈련대장까지 싹 다 날려버립니다. 3번의 강력한 환국을 했던 숙종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경종의 주도권은 모양새가 상당히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경종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일어난 일이 경종 치세의 하이라이트, 목호룡의 고변입니다. 목호룡은 원래 남인 서울 출신으로 노론들과는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샌가 사이가 벌어지며 오히려 소론의 김일경과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터진 것이 목호룡의 고변.
내용인즉슨 노론의 주류파 자제들이 숙종 말년부터 경종을 죽이려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방법은 세 가지로, 첫 번째, 대궐담을 넘어 칼로 처리하는 대급수, 도구로 처리하는 평지수, 가짜 교지로 패출을 시도하는 소급수가 그것이라며 소상히 내용을 고발합니다. 이 고변의 진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넘어가고, 결과적으로 이 고변은 경종의 완벽한 한방이 됩니다. 이 일로 김일경을 비롯한 소론 중론들은 노론 사인방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날립니다. 참고로 소론은 강경파인 중론과 온건파인 완론으로 나뉘는데 지금의 이를 주도하고 있는 김일경은 중론이며 자주 등장했던 조태구 등은 완론입니다. 영조가 집권 후 탕평책을 시도하며 노론과 소론을 섞어 썼다고 배웠지만 기본적으로 소론 채용은 완론 쪽에서였습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 고변으로 인해 노론 사인방,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는 사흉이라 불리며 모두 죽고 맙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경종이 숙종과 영조 사이에 아무 존재감 없던 지나가는 왕으로 보이시나요? 물론 경종의 치세가 특출날 것은 없습니다. 실제 몸이 약했고 저 환국 이후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조선의 역사에서 무언가 상징적인 페이지로 남기엔 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하지만 최소한 실록에도 없는 장희빈 사사 과정에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뜯긴 왕, 역시 실록에도 없는 연인군이 자신을 죽이려고 바친 게장과 생감을 멍청하게 먹고 죽은 왕으로만 남기에는 다소 안타까워서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던 역사의 여러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